안녕하십니까, 이용호 회계사입니다. 여러분 또 오랜만에 뵙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 결산에 대한 제가 애프터 서비스를 할까요? 여러분에게 무상으로 그 2019년도 3월 중순쯤 되겠죠. 개정되는 시행규칙의 서식 중에서 2018년도에 법인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인강을 보는 시점에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2019년 3월 8일 날 금요일 날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강의한 내용의 서식에 약간의 변동이 혹시 발생된다면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난 뒤에 있는 사항이니까 특별한 사항 없을 생각되는데 이거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자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 이제 제가 따로 5시간 또 인터넷 강의를 촬영했습니다만은 2019년 개정세법 해설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일부 강의를 지금 오늘 제가 강의는 그 2019 개정세법 중에서 2018 소급 적용되는 법인세에 대한 설명만 드리지만 이 개정세법의 내용은 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부가세, 상정세, 국제조세 이런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요 강의 내용이나 이 책자를 보시는 것도 실무에 도움되리라고 판단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서식 중에서 2018 소급 적용되는 사항을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호 회계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2019년도 3월 한 중순경으로 예상됩니다만은 개정될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서식 중에서 2018 사업년도에 소급 적용되는 주요 서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녹화하는 날짜는 2019년 3월 8일 날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그 보는 시기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약간 차이 있으면 착오하시기 바랍니다. 이 3월 중순경에 개정될 법인과 조특 시행규칙의 서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서식 중에서 상당 부분은 약간의 어떤 조문 정리나 양식의 정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에 신고할 때 여러분들 신경을 크게 안 써도 될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제가 강의 드린 부분들은 서식에 적용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 쓸 부분을 골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물 보시면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목이 2019년 3월 달에 개정세법 중에서 2018년 적용된 서식인데 우선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19양식 갑지 가직입금 인정이자 조정계산서에 대한 내용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77호 서식인 지출증명서 합계표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에 연근력개발 명세서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부표로서 연구과제 총괄표와 그다음에 연구개발 계획서 등인데 이 부분은 제가 해당 부분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요 연구과제 총괄표하고 연구개발 계획서 등은 2020년도부터입니다. 제가 미리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이 이번에 신고할 때도 좀 참고하시라고 이런 내용을 법에 바뀐 내용이었고 양식만 바뀐 거니까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10호의 8서식인 고용정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서 양식이 또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가 법인세 서식과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 서식이 바뀌었는데 이 작성이 이원화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가지역금 인정이자 조정계산서입니다. 양식 보시면
표시가 빨간 표시가 된 부분이 개정될 서식입니다. 보시면 상단에 별지 19양식 가비로 되어 있고 2009년 3월달 개정 예정으로 되어 있죠. 뭐가 바뀌었냐, 무슨 바뀐 내용부터 보시면 빨간 표시 보시면 여기에 적용 이자율의 선택에 보시면 네 번째에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3항 2호에 따른 당자대출, 우리 회사가 당자대출 이자를 선택할 때 이 선택사업연도 이 부분이 좀 표시가 달라졌어요. 자, 이게 의미가 뭔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 지니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내용은 바뀐 게 없고요. 작성 요령을 보시면 예에 밑에 읽어볼게요. 2016년도 사업연도에 당자대출 이자를 선택하고 그 이후 2년간 계속 정한 경우는 선택사업연도는 2016 1월부터 12월 말 기자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요. 자, 위에 보겠습니다.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선택 시에 이자율은 원칙이 대여 당시에 가중평균 이자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상당 부분에 거의 대부분 회사는 대여 당시에 가중평균 이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네 번째 신고 시에 당자대출 이자를 선택합니다. 자, 근데 이러한 그 선택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지금 우리가 이자율 선택 예는 언제부터냐면요. 법조문이 89조 3항 내용이 뭐냐면 2011년도 1월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을 해온 겁니다. 생뚱맞게 2011년도 이야기하느냐, 이 법 자체가 11년도에 10년도 말에 개정된 거예요. 옛날 겁니다, 조문이. 그럼 이야기 왜 하느냐 하면요. 지금 네 번째에 우리가 당자대출이자, 물론 이 당자대출이자는 2018 사업연도는 4.6%죠. 이거 선택했으면 연도를 적는데, 자, 어떤 이야기냐면, 자, 이게 볼게요. 좀 까다롭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회사에서 2010년도 이전부터 가지급금이 있었던 경우요. 자, 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한번 선택하면 무조건요 3년간 적용이 됩니다. 밑에 이런 보시면 적용이자율 선택 여기를 한번 보세요. 시행령 89조 3항 2호에 따라 당자대출을 선택한 경우는 선택한 연도와 그 2년간은 계속 정한다고 되어 있죠.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아셨죠? 그러면 2010년 이전부터 가지급 있는 경우는요, 연결할게요. 이 경우는 자, 첫 번째 선택이 언제 있냐면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첫 3년이 뭐 여러분들 이거 참 매직이 잘 안 쓰시는 것은 양해하세요. 이건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기계 이런 걸요. 그러면 2010년도 처음 선택했고요. 11년도가 두 번째고, 그럼 12년도가 3년의 마지막이죠. 이해되나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두 번째 3년은 2013, 2014, 2015가 됩니다. 여기가 거기다가 네 번째 간에 클릭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저 세 번째 3년은요. 2016, 2017, 2018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원래 2018년 신고할 때 정년연도는 뭘 적어야죠? 2016을 적어야 된단 말이죠.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거는 뭐죠? 이 큰 1번 경우는 2010년부터 가지급 있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죠? 요거랑 똑같은 의미로서 2016년도에 처음으로 뭐죠? 가지급금이 있었던 경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선택이 16, 17, 18이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2011년도에 처음 가지급금이 발생한 경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죠? 첫 3년이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2011, 2012, 2013이 되죠. 이해되나요?
두 번째 3년이 어떻게 되죠? 2014, 2015, 2016이 되니까 세 번째 3년 언제 되죠? 2017, 2018, 2019니까 이때는 뭐 적이죠? 2017을 적어야 됩니다. 선택 연도에. 이해되시죠? 중요합니다. 그럼 결국 이 내용은 뭐죠? 2011년도에 처음 가지금 가진 경우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2017년도에 처음으로 가지금 있는 경우 회사와 똑같아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2012년에 처음 가지금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죠? 이때는 자, 첫 번째 3년이 2012, 2013, 2014가 첫 년도가 되겠죠. 됐죠? 똑같은 연령이. 그 다음에 두 번째 3년이 언젠가요? 두 번째 3년은 2015, 2016, 2017이 되죠. 밑에 잘 안 찍혀서 여기 적었습니다. 이쪽으로 다시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년은 그다음에 2018, 2019, 2020이 되니까 이 경우는 2018 여기다 선택연도에 적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경우는 뭐죠? 2018년에 처음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한 경우하고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보세요. 밑에 봅니다. 이거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금 내용이 이상한데 밑에 보죠.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3항 2호에 따른 당좌 대출을 선택한 경우는 선택한 연도와 그 이윤을 계속 정하니까 3년 단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따라서 선택 사업연도는 케이스 1 2010 이전부터 있는 경우나 2016에 처음 가지금 된 경우는 2016, 2011년에 처음으로 가지금 된 경우나 2017에 처음 된 경우는 2017, 세 번째 2012에 처음 가지금 발생되는 경우나 2018에 처음 발생한 2018 적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완전히 이해가시죠?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위로 볼게요. 여기 이제 내용이 그거죠. 보시면 여기 자 여기 지금 그 판서 때문에 좀 어지러운데 요 선택 사업 연도는 여기다 상황에 따라서 여기 적는 금액은 뭐라는 얘기죠? 2016 아니면 여기 있죠. 2017 아니면 뭐가 된다? 2018이 된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래서 인정이자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가지금 인정이자 계산 방식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그 세무회계 사무실 강의 듣는 분들은 이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이 더존이나 세무사랑에 업데이트 다 돼 있고요. 보시면 그 선택 연도만 나와 있지 설명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적는 것이 아니고 이 경우에 따라서 적는 경우는 16, 17, 18 세 쪽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됐나요?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자, 우선 인정이자 설명은 그 정도 하고 두 번째 지출 증빙합계표로 가시겠습니다. 자, 이건 지우고요. 자, 넘기시겠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서식이 지출 증명서로 합계표입니다. 이 양식은 여러분 보시면 이 양식은 뭐죠? 이거는 제출 서류가 아니고 직전 연도 결국은 2017 되겠죠. 17의 매출액 수익 금액이 20억 이상 법인이 이걸 갖다 작성해서 보관한 서식이지 얘는 제출 서식 아닙니다. 그럼 제출 서식은 뭐냐면 여러분들 계속 해왔듯이 국세청의 임의양식은요. 지출 증빙서로 검토표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식은 작성 보관한 서식이고 제출 서식은 이대로 맞습니다. 종전투는 똑같고요. 얘는 보관 양식인데 뭐가 바뀌었냐면 빨간 표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요거 금방 제가 필기한 거 좀 지우겠습니다. 자, 빨간 표시 보시면 내용에 수치 제외하고 차이로 옛날에는 차이로 돼 있었는데 얘를 갖다가 뭐죠? 수치 제외와 차이로 구분한 거죠.
수취제에는 아신 것처럼 요거는 이제 정상적인 거래인데 정규증빙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죠. 요 수취제가 이런 보시면 세 군데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이제 보시면 표준대차표 여기죠. 표준대차표 부분에도 있고요. 표준손익계산서하고 부속명세서 다 있습니다. 세 군데 다 있죠. 보시면요. 부속명 세 군데 다 있잖아요. 수취제가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차이는 요 차이에 해당되는 요 놈은 결국 뭐죠? 요 놈은 그 접대비의 경우는 손금에 불산이 되는 것이고 접대비 외의 비용은 얘가 뭐죠? 지출금액의 2%의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확실히 구분되죠? 근데 수취제외 부분은 이제 뭐냐면 요거는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출 증빙서류 검토표 제출 서류와 똑같아. 수취제외는 정상적인 거래이지만 증빙 대상이 아닌 것들을 적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이 적는지 한번 대충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어차피 요건 전산으로 하는 거니까 요 수취제에 해당되는 얘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저게 그 수취제에 대한 법소정의 사업자죠. 시행령 158조 1항에 나와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죠. 제외되는 거 예를 들면 개정 과목이 세금과 공과 같은 거죠.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그 비영리 법인과의 비수익 거래죠. 뭐 말씀드리자면 기부금 같은 것이 얘가 되겠죠. 작성 제외죠.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 그 금융보험 용역 거래. 예를 들면 보험료라든지 지급이자 같은 것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잖아요. 그럼 네 번째가 뭐냐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과의 거래죠. 여기 이제 뭐냐면 대표적인 예가 해외에서 지출하는 접대비라든지 해외에 지출하는 예비교통비죠. 이런 것이 수취제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법령에 대한 특례거래, 수취특례거래죠. 수취특례거래가 이제 보면 내용이 그 법인세법 116조 단서와 시행령 158조 2항 단서하고 세 번째 시행규칙 79조에 나와 있는 약 한 30가지 거래죠. 제가 여기 다 적을 수는 없고 주요한 내용 적는다면 지주건당 3만 원 이하의 거래요. 그 다음에 주택 임대사업자의 거래, 그 다음에 전기통신용역, 그 다음에 그 전산발매 통화 시스템 가입한 자의 승차권, 승서권, 입장권, 그 다음에 비행기 항행 용역, 택시 용역, 그리고 그 철도 운송 용역,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용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만 원 넘지만 온라인 송금한 거죠. 그러니까 그 간이과세자에 대한 운송 용역, 퀵 서비스라든지 다마스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복비라든지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적는 게 여기에 수취제란 말이죠. 여러분 이미 이것은 전산 입력 때 다 된 거니까 여기 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새삼스러운 거 아닌데 구분만 돼 있다는 말이죠. 이건 이제 제가 좀 건의해서 바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편의상 그러면
수치제에 넣어서 하나 계산만 해볼게요. 자, 요거는 일단 요건 지우겠습니다. 자, 지웁니다. 자, 지우고요. 표준 손익계산서에 하나만 제가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제일 증빙이 종류가 많은 복리후생비 설명드릴게요. 코드가 79번이 여기 있죠. 표준 손익계산서상의 복리후생비 코드, 그래서 복리후생비죠. 계정 과목. 금액이 있을 거예요. 개는 요거 전체 개니까 신용카드 법인 사용 번호하고 개인 사용 적고 뭐 현금 영수증 적고 있죠. 생계산서 부분에는 뭘까요? 적는 내용이 이제 뭐냐면 임직원들에 대한 선물대 같은 거죠. 생계산서 받은 거. 우리가 명절 때라든지 뭐 근로자의 날이라든지 회사 창립 기념일에 선물 생계산서 받고 백화점 마트 사잖아요. 이거 적는 거죠. 공급가격 적는 거. 공급가격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그 행사비 같은 거죠. 우리가 뭐 체육대라든지 산행대 행사비를 갖다가 행사한 단체로 생계산서 받은 거라든지 그렇죠.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복, 작업모, 그 작업화 같은 거죠. 이런 게 이제 생계산서 적는 거잖아요. 계산서는 뭐냐면 이제 임직원들에 대한 하환대죠. 하환대. 경조사비 하환대. 계산서잖아요. 똑같은 이제 선물을 갖다가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축산물이라든지 임산물 주게 되면 해당되는 거죠. 이제 가장 핵심이 제가 수지제라고 말해요. 이 수지제가 이제 뭐냐면 여러분 그거죠. 첫 번째가 이제 4대 보험 회사 부담분 있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회사부담은 증빙 없잖아요. 정규증빙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직원 자체의 예경사비죠. 경조사비는 증빙 없잖아요. 그죠? 맞죠? 축의금이라든지 부의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호회 활동비 지원액이라든지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치제에 해당되는 금액이 이제 건당 얼마짜리죠? 3만 원 이하짜리는 뭐 증빙을 얹히게 되는 사항이죠. 그죠? 요 차이가 진짜 없는 것들이죠. 이해가세요? 이렇게 내용을 적는 겁니다. 요거는 이 서식은 지출증명수치검토표 이 양식은 시행규칙 77호 양식은 얘는 뭐죠? 보관서식이 제출서식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내용이 거의 같으니까 그렇게 같이 이해하시면 될 걸로 판단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 양식으로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지우고 넘기겠습니다. 자, 작성 요령은 제가 말씀.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입니다. 뭐 이거는 사실은 이 양식은 그대로 종전과 같이 연구개발비의 내용의 인건비 내용과 생존을 설명 적으면 되는 거고 재료명 이건 똑같아요. 이거는 바뀐 게 없는데 연구개발 보고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이제 전부 이 서류가 첨부된 거예요. 얘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얘는 제가 설명드릴 지금 드리지만 얘는 2020년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니까 2024년도입니다. 그럼 지금 미리 왜 설명하냐면 얘가 2020년 하지만 그래도 지금에 해당됐으니까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렇게 조사하겠다는 이야기니까 명세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총괄표, 연번, 연구과제명, 신성장 동력이나 원천이 이제 적고요.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총괄표 작성하고요. 그다음 자율 양식이 이거 정해진 건 아니고 자유롭게 연번과 연구과제명,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신성장 동력 원천을 판단이죠. 꼭 이걸 양식을 이걸 지금 당장 안 하지만 염두에 두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수행계획 적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그 다음 연구개발 개요, 수행 내용, 성과 같은 거죠.
참고 자료와 증빙도 붙여야 되고요. 그다음 연구 노트도 연번 연구 과정과 연구 내용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세요. 이렇게 국세청에서 이걸 가지고 관리한다는 얘기죠. 됐나요? 여러분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고용정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저한테 그 결산 강의 등을 들으신 분들은 고용정대 세액공제 내용을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또 뭐 조금 모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다면 요거는 이제 그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법인이 상시 근로자를 갖다가 취업시키거나 청년 근로자나 장애인 근로자를 취업시키면 1인당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한 제도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뭐 기본 내용은 법 보면 알 수 있는 게 정리한다면 이제 청년 근로자나 장애인 근로자가 있고요. 이제 기타 상시 근로자가 있어요. 근데 대전제는 뭐냐면 2018년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17년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커야만 조건이 됩니다. 양식이 뒤에 나오죠. 이거 적으면 이거 세액공제 받을 수가 없어요. 큰 걸 조건해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근무한 지역이 수도권이냐, 수도권 밖이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중소기업 경우고요. 중견기업 경우하고 이제 대기업 경우 나눠지는데 공제 금액을 청년 근로자나 장애인 근로자 한 사람 늘어나면 1인당 1,100만 원 공제받습니다. 수도권 밖이면 1,200만 원이고요. 중견기업은 800이고 대기업은 400만 원 공제받아요.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근무지역 차이 없습니다. 기타 상시 근로자의 경우는 여기는 1인당 700만 원, 770만 원, 그리고 여기는 이제 450만 원 세액 공제받고 여기는 없는 거예요. 대기업은 못 받는 거예요. 대기업은 청년 근로자나 장애인 근로자만 받습니다. 이해가세요? 여기 기본 내용이고, 자, 얘를 어떻게 하냐면 증가시키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3년간 세액공제 한번 앵콜 로드쇼를 3년 한다 이죠. 대기업은 2년간에 해주는 겁니다. 인원수가 물론 사람이 줄어들면 안 됩니다. 자르면 안 되고 유지한 이상 공제하는 거죠. 여러분 원래는 2018년도는 18년도만 하니까 2019년도 내일은 다음에 걱정하자고요.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일단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럼 요걸 지우고요. 자, 밑에 한번 보시죠. 1차 년도의 세제 지원 요건이 뭐냐면 대전제가 2018년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17년보다 커야만 요게 기본 요건이에요. 이거 이 자체가 마이너스 나오면 세액 공제 못 받아요. 이 경우만 밑에 적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늘어나면요. 여기 해당 연도의 근로자, 이 해당 연도의 상시 근로자서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뭐 다른 분들 더 연구하셔야 되겠지만 12분에 매월 말이니까 1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의 수 더하기 2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의 수 이런 식으로 쭉 다 해서 12월 말로 구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하는데 다만 소수점 100분의 1 미만은 절사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럼 청년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매년 1월 말 이제 청년 근로자 수 계산해요. 청년 근로자는 29세 이하자입니다. 29세 이하는 30세 미만을 뜻하니까 매월 말로 따져야 되는 거죠. 매월 말로. 예를 들어서 2018년도 1월 30일 현재 청년 근로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30을 빼면 1988년 1월 31일생이 딱 30 되니까 2월 이후 해당되는 자리. 이 사람은 뭐냐면 생년월일에다가 더하기 군 복무기간을 더해야 되죠. 요 군 복무기간은 6년을 한도라는 거죠. 그래서 1월 30일 현재 청년 근로자는 88년 2월 이후생.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생년월일은
1987년도 5월 10일생 같으면 청년 아니잖아요. 30 넘었는데 이 사람이 군대에 만약에 1년 6개월 갔다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가 1988년 11월 10일이 되는 거죠. 생년일은 87년 5월 10일이지만 군대를 더하니까 88년 11월 10일생 같으면 2018년도 1월 30일에 정년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그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럼 두 번째, 2018년도 12월 30일 현재 청년 근로자는 30을 빼면 1988년도 12월 31일생인데 하루 더 하면 1989년도 1월 1일 이후자죠. 얘도 뭐죠? 생년월일에다가 더하기를 뭐 한 거죠? 군 복무기간을 더한 거죠. 6년 한도로죠. 이해가세요? 제가 여러분 강의 들을 때 다 말씀드린 겁니다. 오프라인 강의할 때. 참고하세요. 그 인원을 적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지우고 갈게요. 그래서 해당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회사가 84.68명 됐다. 직전 연도가 뭐 80명 28이 됐다. 그러면 뺄게요. 그러면 4.6이 되겠죠. 그죠? 기본 4.4가 되겠죠. 그죠? 그럼 해당 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만약에 65.4명이고 직전 연도가 뭐 64.9명 같으면 빼면 0.5가 되나요? 50이요. 그럼 요거 뺀 인원이니까 다시 계산하면 위에서 6에서 9를 뺀 게 12번이니까 요거 빼기 요거 하는 거죠. 6에서 9를 뺀 것이 12가 되니까 84.68에서 65를 빼면 19.28이 되나요? 84.68에 65.40 빼면 19. 얼마 되죠? 다시 적을게요. 미안합니다. 이게 84.68명이고 예를 들어 80.28명이 들어가면 4.4명 됐죠. 그냥 제가 작성해 봅니다. 여기가 60.58명에다가 여기는 뭐 58.28명 같은 빼면 2.3이 되나요? 제가 숫자가 좀 달라졌죠. 이거 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24.10명이고 여기 빼면 22.00명이 되나요? 빼면 어떻게 되죠? 2.1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 청년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중소기업 같으면 수도권이면 수도권 아니면 밑에 되고 청년회는 여기다 적는 거죠. 이렇게. 됐죠? 수도권 밖은 달라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에 대한 이야기죠? 세액공제 인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적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죠? 여기 이제 고용정대 세액공제고요. 자, 지우고 밑에서 내려갈게요. 그러면 중견기업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여기다가 수도권 구분 없죠. 청년은 800명, 450명이고 일반 기업은 청년만 되는 거죠. 자, 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차년도 여기는요. 3차년도 여기는 2019년도와 2020년도에 대한 이야기니까 지금 이런 고민하지 말자고. 이건 내년도에 하니까 일단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2018년도만 작성하면 되니까 그렇게 살펴보시기 바라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양식이 우선 볼게요. 이게 제일 어려운데 그 미완료 소득 세금 안 내시는 분은 지금부터 강의 안 들어도 됩니다. 괜히 고민하지 말고 미완료 소득에 해당되는 분들만 들으세요. 미완료 소득 신고서가 보시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양식이 또 있고요. 이것도 개정이 됐어요. 보시면 개정 내용이 여기 연도가 161718로 개정됐고요. 그 다음에 미완료 소득의 법인세 조특법이 또 얘는 2018년도 용도로서 또 개정됐거든요. 중간에 뭐 연결법인 들어갔다 뿐인데 기본 개념은 똑같아. 양식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여기입니다. 자, 보시면요.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잘 보세요. 2018년 이후 개시연도의 법인세법 미완료 소득은 조특법을 대체되어 가지고 신고서는 조특법 양식을 작성하는 거죠. 다만 2017년도의 종전법에 따라서 차기환료 적립금을 적립한 사업자는
아래 8번 방식에 따라서 조특법 양식과 법인세 양식을 두 장을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도는 조특법 따라 계산하고 2017년도 거는 2018 2월 된 거 여기 따로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죠. 작성 예를 보세요. 2017년도 발생한 차기 환류 적립금은 2008 2월 된 금액이 적고 2018년 초과 환류액은 종전법에 따라서 다시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종전법에 따라서 2017년도 법에 따라 다시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해 잘 안 되시죠?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사례를 만든 이 사례가 중요하면 이 사례가 국세청 홈택스 사례입니다. 이거 보세요. 자, 물론 일반적인 경우는 아무 해당이 없어요. 이게 차기 환류 적립금이 발생되는 경우만 해당되니까. 자, 2017년도에 차기 환류 적립금이 발생되는데 2018년도는 미완료 소득이 조특법 따라 계산된 거예요. 케이스 1 보세요. 2017년도에 차기 완료 적립금 600이 2017년도에 이렇게 양식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여기 있죠. 600이 작성했는데 600이요. 자, 그러면 원래 신고할 때 서식이 두 개입니다. 법인세 서식 요거는 52호의 이 양식이고 이거는 조특법 양식 조특 114호 양식이에요. 그러면 자, 차기 완료직 600인데 법인세법상의 초과 완료액을 발생하는 게 700이고요. 조특법상은 미완료 소득이 발생됐어요. 이건 재계산한 겁니다. 이러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2018년도 분을 2017년 방식으로 재계산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요걸 기억합니다. 2017년 방식 재계산 결 700이 생기면 이 차기 완료 적립금에다가 2018년도 자체는 조특법상의 미완료 소득이지만 2017 방식으로 계산해 보니까 법인세법상 계산방에 초과완료가 발생하면 초과완료를 갖다 빼서 2월 된 차기업을 상계하니까 법인세는 마이너스 100이 발생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죠? 그러니까 법인세는 지금 납부세가 안 생기고 이해가세요? 그럼 2018년도 법에 따른 조특법상의 미완료 소득, 미완료 발생하는데 여기는 세금을 내는 경우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세금을 안 내려면 이것도 이제 국세청 양식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여기 미완료 소득에 세금 내기 싫으면 차기 완료 적립금을 300을 적립하면 과세상 제로 됩니다. 이 홈택스 사료는 내는 사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계산하면 차기 완료 적립금을 적립하면 되죠. 됐나요?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을 우리가 이제 합산하는 서식을 모두 작성해서 미완료소 합산하는데 다만 음수일 때는 이걸 갖다 채서 앞에 사무 양식에 기재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다음 케이스 2 봅니다. 2017년도에 차기활 적립 800을 넘겼는데 2018년도를 다시요. 여기 2018년도 겁니다. 법인세법상 초과활력 700 생겨 그럼 800에 700 빼면 100원에 대한 세금 냅니다. 그거 내고요. 미완료소 300원 내고 싶으면 여기에 대한 세율 곱하기 20% 내면 되는데 물론 당연히 이 세율은 10% 되죠. 이것도 질문이 많은데 2018년도에는 내더라도 법인세법에 따른 2월 된 차기완료 적립금에 빼는 금액에 대한 세율은 10%입니다. 이거는 종전세법이니까. 그럼 이거 원래 조특법에 따른 300 발생된 것을 내고 싶으면 20% 내셔야 되는데 내기 싫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여기도 내기 싫으면 여기다가 차기완료 적립금에다가 300을 적으면 뭐 안 내는 거죠. 빵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경우는 100에 대해서만 세금을 10% 내고 조특법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건 이제 합산한 금액이 있죠. 예, 이 경우는 법인세법 양식에 따른 서식과 조특법 모두 작성하여 각 세법에 관련된 미완료 합산해서 별지 사무 양식에 161번 금액에다 기재를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내는 세금은 내게 될 때는 여기는 낼 때는 400이 되지만 제로 하면 100만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고요. 더 넘어가겠습니다.
케이스 3입니다. 2017년도에 차기 완료 적립금 800인데 자, 2018년도를 2017 기준의 계산이 미완료가 200내. 이거는 뭐 굳이 세금 낼 필요 없잖아요. 이건 800에 대해서만 세금 내면 끝이 10% 내겠죠. 이죠? 원래 좋다고 300 생기면 300에 내는데 내고 싶으면 800에 대한 10%고 300에 대한 20% 내는데 내기 싫으면 어떡하죠? 또 마찬가지로 차기 완료 적립금을 300을 적으면 여긴 제로가 되는 거죠. 국세청 사례는 2018년도 차기 완료 적립금 적립은 설명 안 하고 있네요. 이런 경우는 800에 대해서만 적으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해 잘 안 되시면 제 강의를 몇 번이고 돌려서 다시 보세요. 자, 사례 2는 뭐냐면 2017년도에 차기 완료 적립금이 발생했는데 2018년은 초과 완료액이 발생되어 있어요.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이죠? 자, 볼게요. 자, 2010년 차기 완료액이 500원 넘어옵니다. 그대로. 근데 2018년도에 계산해 보니까 2017년도 방식의 초과 완료액은 700이고 2018년도 방식에 따른 조토법 초과 700이 발생했어요. 뭐 금액은 같은데요. 그럼 차기 완료 적립금에다가 초과 완료가 얼마죠? 700을 빼면 700을 빼게 되면 얼마죠? 여기다 500을 공제하니까 200은 소멸하겠죠. 그럼 결국 500만 공제되는 셈이죠. 그럼 이 초과 완료액 700 중에서 500만 공제되니까 이 500은 2018년도에 초과 완료액에서 700 중에서 비록 계산 방식은 2017년 방식으로 했지만 2월된 차기 완료 적립금에다가 500을 공제해서 500을 빼서 그 다음에 2월되는 건 200만 2월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랬어요. 양식 모두 작성하고 2월 되는 초과완료 금액 중 잔액 남은 자는 2월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세금은 없는 거죠. 내용이죠. 자, 그리고요. 케이스 2입니다. 2017년도에 차기 완료 적립금이 800이고 2018년도에 법인세법 방식 2017년도 방식의 초과완료 700이고 조톡법 초과완료 600이에요. 그럼 똑같이 800에서 700을 공제하면 100원에 대해서 세금을 10% 냅니다. 여기 이제 10% 세금을 법인세 납부하고 700이 공제해서 빼면 얘는 600이 없으니까 이거는 없어지는 거죠. 제로가 되는 거죠. 신고서는 100만 남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케이스 3은 자, 2017년도에 차기 완료 적립금이 800인데 2018년도에 법인세법 방식으로 초과완료 700이고 조톡법 방식에 800이 생겼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똑같은 경우로 800이 2월 되면 요 700을 공제해서 세금 10% 세금 냅니다. 10% 납부하고 그 다음에 이 700원 빼서 100만 2월 되는 거죠. 초과완료액이죠. 요거는 세금 내고 2월 되는 겁니다. 됐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사례 3은 2017년도에 초과완료액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초과완료액 발생한 사례예요. 초과완료액 발생했다. 초과완료액 2월 되면 얘는 2018년도는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초과완료액 넘어오면 자, 원래 미완료 소득이 말이죠. 700이 있었어요. 그럼 700에서 2월 된 500을 빼주면 얘는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역기 바랍니다. 자, 다시요. 얘는 2월 되면 얘를 갖다 그대로 요금에 빼주고 얘는 재계산하지 않아요. 그럼 원래 미완료 소득 100에다가 500을 빼 200 남는데 차기 완료 적립금을 회사가 여기 100 나오는데 100을 낮을 필요 200을 다 공제하면 어떡하죠? 다 적립하면 세금 없는 거죠. 굳이 내는 사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200 적으면 없는 거 있죠. 이럴 때는 이 양식은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토법 서식만 작성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또 하나요. 케이스 2가 2017년도도 초과완료액이 500이고 2018년도 초과완료액 발생하면 얘는 이제 다 초과니까 둘 다 초과니까 없는 거죠.
내용이. 2017년도에 초과환류 500이 생겼고 2018년도에도 미환류 소득이 700이 생기면 이건 500을 공제하고 차기 환류 적립금을 얘는 이제 100을 적립했으니까 100 가는데 200을 적립하게 되면 하나도 없는 거죠. 이렇게 작성하는 거죠. 뭐 그 이야기죠. 설명이죠. 별 얘기 없죠. 이제 얘는 그대로 다 빼줍니다. 내용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예를 보시면 2017년도에 초과환류 500이 발생했는데 원래 초과환류 700 발생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죠? 얘는 결국 700만 이월되는 거죠. 얘는 당연히 없어지니까죠. 얘도 법인인수 서식은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조특법 서식만 작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설명이 다 됐네요. 여러분 그래서 요 핵심은 뭐냐면 2017년도에 미완료 소득이 초과환류가 생길 경우에 그 초과환류에 대해서 2018년도에 계산 결과에 초과환류액을 2017년 방식으로 재계산해서 뺀다는 이게 핵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사례를 곰곰이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걸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요. 자, 다시 한번 전체 리마인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뭐 시간이 전체 한 40-50분 걸렸는데, 2019년 3월 개정 예정 서식에서 소급 적용되는 서식이 우선은 그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연구개발 계획서 보고서 2020년도니까 이제 참고로 말씀드렸고, 첫 번째 가제금 인정이자는 뭐죠? 선택사업연도 적는다. 2016 아니면 17하면 18이 되겠죠. 2010년도 이전에 가제금 있었거나 2016년도에 처음 발생한 경우는 2016을 적는 거고 2011년도에 처음 발생했거나 17년도 처음 발생한 경우는 17 적는 것이고 2012년도에 처음 발생했거나 2018년도에 처음 발생한 경우는 18 적는 거고요. 지출증명 합계표는 수취제의 대상금이 신설됐다는 거죠. 정상적인 거래이지만 정기적 수취 대상 제외되는 거죠. R&D 서식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고용정대 기업은 고용정대 금액, 공제금액이 평균이 상시 근로자가 늘어날 때 한해가지고 청년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는 1,100, 1,200 그리고 800, 400이고 기타 상시 근로자는 700, 770만 원, 450만 원 공제받는 거라 이야기죠. 고용정대 세액공제는 농덕세를 내야 되고 최저한세 적용받습니다. 그건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완료 소득 경우에 2017년도에 그 차기 환류 적립금 있었을 경우에 2018년도에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2017년도 초과환류가 생길 때는 2018년도에 미완료 소득의 금액 당해 상계에서 세금을 20% 줄인다는 효과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설명이 좀 까다롭고 어려운 미완료 소득 같은 경우는 지금 제 설명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며칠 남지 않았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정리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합리적인 세법 태도 내에서 절세하시고 잘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 회계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